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고 60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말이 밤마다 제 꿈속에 찾아와 속삭입니다. 하필이면 그 사람한테서요. 30년을 원수처럼 지낸 옆집 남자, 한기철. 그런데 지금 저는 그의 침실에 앉아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블라우스 단추에 손을 가져갔고 창밖의 달빛이 우리 둘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게 시작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이 빌라 2층에서 혼자 살았어요. 남편을 잃고 8년이 흘렀죠. 외로웠냐고요? 물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이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옆집 한기철 씨와의 전쟁이요. 그 사람과는 30년째 티격태격하며 지냈거든요. 아침 인사 대신 서로 눈을 흘기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으며 쓰레기 배출 시간부터 주차 문제까지 싸우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제 집 앞에 낡은 운동화 2켤레가 놓여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코를 찌르는 냄새까지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운동화를 들어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한기철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였어요. 제가 운동화를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뭐 하는 거냐고 따졌죠. 그는 하품을 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바람 쐬라고 내놨다고. 복도가 넓은데 왜 그러냐고요. 복도가 넓으면 당신 신발 말리는 곳이냐고 소리쳤어요. 제 집 앞이 왜 당신 신발장이 되어야 하냐고요. 한기철 씨는 코웃음을 치며 제 화분도 복도를 차지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서로 양보하며 사는 게 이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양보는 무슨 양보냐고, 일방적인 피해 아니냐고 맞받아쳤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래층에서 조용히 하라는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분을 들고 제 집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죠. 화가 나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 사람과 싸우고 나면 늘 이렇게 뭔가 허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빨래를 널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한기철 씨도 마침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며 빨래를 털어줄에 걸기 시작했고 그도 저를 힐끗거리면서도 아무 말 없이 자기 빨래를 널었죠. 한참 후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는 미안하다고, 운동화는 치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저는 상관없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한기철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렇게 차갑게 구냐고, 이웃인데 좀 잘 지내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빨래를 턴 손을 멈췄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먼저 시비를 걸어놓고 이제 와서 잘 지내자니 앞뒤가 안 맞지 않냐고 따져 물었죠.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 빌라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저는 새댁이었고 남편과 단둘이 시작하는 보금자리였으며 미래가 장미빛으로만 보이던 28배 젊은 아내였습니다. 옆집에는 한기철 씨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나누는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에서 시작됐어요. 주차 구획선이 애매하게 그어져 있었는데 한기철 씨 차가 제 자리를 조금씩 침범하기 시작했죠. 저는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옆으로 대달라고요. 그런데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선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뭘 그러냐고,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불편하다고, 문을 열기 힘들다고
다시 말했죠. 한기철 씨는 그럼 작은 차를 사라며 비웃듯이 말하고는 가버렸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차 문제에 이어 소음 문제가 터졌고 쓰레기 배출 시간으로 또 한바탕 싸웠으며 복도 청소는 누가 할 차례냐로 목소리를 높였죠. 사소한 모든 것이 전쟁터였고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기철 씨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우리는 변함없이 티격태격했죠. 아니, 어쩌면 더 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진 저는 옆집 남자와 싸우는 것으로 하루를 채웠고 그 사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시 옥상으로 돌아옵니다. 빨래를 다 널고 바구니를 들어 계단으로 향했어요. 한기철 씨는 아직 거기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저녁이나 같이 먹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혼자 먹기 심심하다고 그냥 이웃끼리 밥 한 끼 하자고 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쁘다고,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약속 따위 없었습니다. 그냥 30년 원수한테 약해 보이기 싫었고 혼자 먹는 저녁이 외롭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그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뒷목이 뜨거워졌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찔려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요? 저는 빨래 바구니를 꽉 움켜쥐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옆집에서 한기철 씨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각자 혼자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가 벽을 쓸어내렸어요.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벽 너머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게 묘하게 느껴졌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이자 서로 미워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저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한기철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투덜거리는 표정, 화난 눈빛,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 왜 저 사람은 평생 혼자 사는 걸까요? 결혼도 안 하고 가족도 없이요. 외롭지 않을까요? 아니, 외로우니까 아까 저녁같이 먹자고 했겠죠. 저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옆집 문도 열렸어요. 한기철 씨와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먼저 고개를 돌리고 계단을 내려갔죠. 인사도 없이요.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마트까지 걸어갔어요.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많이 사게 되더군요.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를 기다렸어요.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급한 엔진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제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다리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고 입은 벌어졌지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으며 손에 들린 장바구니만 덜컹거리며 흔들렸어요. 귤이 우르르 쏟아져 나가 아스팔트 위를 굴렀죠. 차가 바로 눈앞까지 왔습니다. 저는 눈을 꽉 감았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쳤죠. 그때 누군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몸이 옆으로 확 쏠리며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졌고 차가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렸어요. 급브레이크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였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팔꿈치가 쓰라렸고 무릎도 까진 것 같았죠.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냐고, 다친 데 없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기철 씨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에서 피가 나 있었는데 본인이 깨문 것 같았으며 두 손은 제 어깨를 붙잡은 채 마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됐거든요. 한기철 씨가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휘청거리는 저를 그가 부축했습니다. 인도까지 데려갔어요. 벤치에 앉혔죠. 저는 그제야 몸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괜찮냐고 물었고 다른 사람은 신고했다며 구급차가 곧 온다고 말했으며 차 운전자는 어디 갔냐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기철 씨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고 숨소리는 거칠었으며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잡아본 그의 손이었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이 저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한기철 씨가 같이 가겠다고 말했어요. 구급대원이 보호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가족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한기철 씨는 제 옆에 앉아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창밖을 보는 듯 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표정이었으며 입술을 자꾸만 깨물어 피가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요. 한기철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물기가 어려 있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마트 앞을 지나간 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우리 집 반대 방향이었거든요. 혹시 절 따라온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의사가 이곳저곳을 진찰했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다고 했으며 찰과상과 타박상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정도 입원 관찰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뇌진탕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기철 씨가 내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 서류를 내밀었어요. 한기철 씨가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빈칸에 적어 내려갔어요. 저는 누워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서류를 쓰는 그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고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렸으며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 쓰고 나서 그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요. 한기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또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저녁 무렵이 됐습니다. 한기철 씨는 계속 병실에 있었어요. 까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쉬라고 했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조금 더 있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한기철 씨가 일어나 받았어요. 제 앞에 상을 차려줬습니다. 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천천히 먹으라고, 급하게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밥을 떠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몇 숟가락 먹었습니다. 한기철 씨가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 먹고 나서 그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입 닦으라고요. 저는 받아서 입가를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 번 고마웠다고요. 당신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있지도 못했을 거라고 했어요. 한기철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왜 차도 제대로 안 보고 건너냐고, 정신이 어디 팔려 있었냐고, 조금만 늦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화를 내는지 몰랐거든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바라봤어요. 한기철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조심해서 다니라고 소리쳤어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화가 아니라는 걸요. 걱정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었어요. 화를 내는 척하며 감추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으며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 목구멍이 막혔어요. 30년을 원수처럼 지낸 사람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30년 내내 걱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한기철 씨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지켜봤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소등 시간이라고 알려줬어요. 한기철 씨는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침대를 펴고 누웠어요. 저한테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여기서 자겠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기철 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오늘 정말 무서웠다고요. 저를 잃을 뻔했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를 잃을 뻔했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30년 원수를 잃을 뻔했다는 게 왜 무서운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를 잃을 뻔했다.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울렸어요. 옆집에서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티격태격 싸우며 지냈죠. 서로 미워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절 구했어요. 제 손을 잡아줬고 병원까지 따라왔으며 화를 내며 걱정해줬고 지금도 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병실을 비췄어요. 한기철 씨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보였습니다. 옆으로 누워 저를 향해 있었어요. 30년.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원수였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동안 느낀 건 그 사람의 손이 따뜻했다는 것,
그 사람의 걱정이 진심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눈을 뜨자 창문으로 희미한 아침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고개를 돌리니 한기철 씨가 보호자 침대에 앉아 밤새 잠 못 이룬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얼른 일어났습니다. 괜찮냐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괜찮았어요. 팔꿈치와 무릎이 쓰라렸지만 참을만 했고 머리도 맑았으며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증상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과 혈압을 쟀어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 회진 후에 퇴원 가능하다고 말했죠. 한기철 씨가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어깨가 풀리며 축 처지는 게 보였고 주먹을 쥐었던 손이 천천히 펴졌으며 이마에 손을 갖다 대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밤새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한기철 씨가 상을 받아 제 앞으로 밀어줬어요. 국그릇 뚜껑을 열어줬고 뜨거우니 천천히 먹으라고 말했으며 물컵에 물을 따라줬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선이 자꾸 저한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밥을 잘 먹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국을 다 먹었는지 반찬은 입에 맞는지 살피고 있었죠. 다 먹고 나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기철 씨가 물티슈를 건넸어요. 저는 받아서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 퇴원하면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고요. 당신도 피곤할 텐데 빨리 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한기철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집에 가도 할 일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상처를 확인하더니 잘 아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독만 잘하면 된다고요. 처방전을 써줬어요. 퇴원 수속을 밟으라고 했습니다. 한기철 씨가 모든 걸 처리했어요. 서류도 작성하고 약도 받아왔으며 제 짐까지 챙겼습니다.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했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한기철 씨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제 팔을 부축해서 태워줬어요. 자기도 함께 탔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제 사고 났던 횡단보도가 지나갔어요. 몸이 움찔했습니다. 한기철 씨가 제 손을 덮었어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그는 앞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제 손 위에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기철 씨가 허리를 받쳐줬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제 집 문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한기철 씨가 신발까지 벗겨줬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누가 신발을 벗겨준다는 게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한기철 씨가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떠왔습니다. 약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부터 먹으라고요. 저는 약을 먹었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그가 물었어요. 점심은 어떻게 할 거냐고, 냉장고에 뭐가 있냐고요. 저는 별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장을 보다가 사고가 났으니까요. 한기철 씨가 알았다며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얼마 안 있어 한기철 씨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미역국이었어요. 자기가 끓인 거라고 했습니다. 많이는 못 끓였지만 먹으라고요. 저는 냄비를 받아들며 그를 봤어요.
한기철 씨가 요리를 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국을 그릇에 담았어요. 밥도 찾아서 퍼왔습니다. 상을 차려 거실로 가져갔어요. 한기철 씨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입맛 없어도 조금은 먹어야 한다고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간이 딱 맞았고 미역은 부드러웠으며 국물은 구수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한기철 씨를 봤어요. 요리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혼자 살다 보니 배웠다고, 매일 밖에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어요. 그러면서 또 궁금해졌습니다. 왜 혼자 사는 걸까요? 왜 결혼을 안 한 걸까요? 30년을 궁금했던 질문이었어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한기철 씨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나중에 제가 할 테니 그냥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 된다며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어젯밤 혼자 제 집에서 벽 너머로 들었던 그 소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으니까요. 벽 너머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요. 저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온 한기철 씨는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쉬라고, 아프면 언제든 부르라고요. 자기는 옆집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한기철 씨라고요. 그가 돌아봤어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말 정말 고맙다고요. 당신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이렇게까지 챙겨줄 줄 몰랐다고 했어요. 한기철 씨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요. 입술을 달싹였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고맙긴 뭐가 고맙냐고, 조심성 없이 길을 건너서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라고요. 저는 멍하니 그를 봤습니다. 또 화를 내는군요. 하지만 이번에도 알 수 있었어요. 진짜 화가 아니라는 걸요. 한기철 씨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턱선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목소리는 높았지만 갈라져 있었으며 눈가가 다시 붉어지고 있었어요. 무언가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를 내는 척하며 다른 감정을 감추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요. 한기철 씨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직전 뒤를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푹 쉬라고만 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옆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닫히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소파에 앉아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요. 가슴 한쪽이 이상했어요. 뭔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30년을 원수처럼 지낸 사람. 그런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제가 본 건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걱정 많은 사람. 저를 살려주고 밤새 지켜주고 밥까지 차려준 사람.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가 덮었던 그 손이었어요.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손으로 그 손을 감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고 바람에 커튼이 살랑거렸으며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봄이 오고 있었어요.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으며,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피곤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한기철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투덜거리는 표정, 화난 척하는 목소리, 하지만 걱정으로 가득한 그 얼굴. 저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느꼈어요. 이상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한기철 씨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벽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30년을 사이에 두고 살았던 이 벽이 지금은 우리를 이어주는 것 같았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꿈이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화분을 내놓으려던 참이었어요. 옆집 문도 열렸습니다. 한기철 씨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물었어요. 괜찮냐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신문 가지러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확인하러 온 거라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기철 씨는 매일 아침 제 문 앞을 지나갔어요. 산책 간다고, 우편함 확인한다고 핑계를 댔죠. 하지만 시선은 늘 제 문을 향했고, 발걸음도 제 집 앞에서 느려졌으며, 제가 문을 열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쯤 됐을 때 한기철 씨가 비닐봉지를 들고 왔어요. 시장에 갔다 왔다며 반찬을 내밀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이었어요. 참기름이 자르르하게 발라져 있었고 통깨가 송송 박혀 있었으며 비닐봉지 너머로도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혼자 먹기 많아서 나눠 먹자고 했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한기철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할 일 없어서 그랬다고 별거 아니라고 말했는데 귓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반찬이 왔어요. 도라지 무침이었습니다. 새하얗게 묻혀져 있었고 새콤달콤한 냄새가 났으며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요. 멸치볶음이었습니다. 고추씨가 박혀 빨갛게 빛났고 바삭하게 볶아져 있었으며 견과류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한기철 씨는 매번 핑계를 댔습니다. 많이 해서 남아서 버리기 아까워서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절 위해 일부러 만든 거라는 걸요. 저도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자조림을 했어요. 간장이 자작하게 배어들도록 졸였고 설탕을 살짝 넣어 달콤하게 만들었으며 깨소금을 뿌려 고소함을 더했습니다. 한기철 씨 집 문 앞에 놓고 왔어요. 벨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 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옆집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한기철 씨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감자조림 맛있게 먹겠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매일 반찬을 주고받았어요. 말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냥 문 앞에 놓고 갔죠.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 앞에 반찬이 놓여 있었고 저도 뭔가 만들어 그 집 문 앞에 놓았으며 그러면 한기철 씨가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고 저도 웃으며 별 말씀을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한기철 씨였어요. 손에 커다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박이라고 하나 사니까 너무 크다고 말했어요.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집 안으로 들이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한기철 씨가 30년 만에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어색하게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수박을 썰었어요. 빨갛게 익은 수박이었습니다. 칼을 넣자 시원한 물이 흘러나왔고 달콤한 냄새가 퍼졌으며 한 입 크기로 잘라 접시에 담았습니다. 거실로 가져갔어요. 한기철 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수박 접시를 탁자에 놓고 옆에 앉았습니다. 수박을 먹으며 뉴스를 봤어요. 날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기철 씨가 말했어요. 요즘 덥다고, 곧 장마가 온다고요. 저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올해 장마는 길 것 같다고 했어요. 별 의미 없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어요. 수박을 한 조각 더 집어 먹었습니다. 달았어요. 시원했고요. 한기철 씨도 한 조각 먹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를 힐끗 봤어요. 수박을 먹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먹고 있었어요. 물이 떨어질까봐 손으로 받쳐 먹고 있었죠.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한기철 씨가 왜 웃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웃음이 나서라고 대답했어요. 수박을 다 먹었습니다. 한기철 씨가 일어나려 했어요. 저는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앉았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원두를 갈아 드리퍼에 넣고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었으며 고소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커피를 들고 나왔어요. 한기철 씨에게 건넸습니다. 고맙다며 받았어요. 한 모금 마시더니 맛있다고 했죠. 저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한기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몸은 괜찮냐고 물었어요. 사고 후유증은 없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나았다고요. 그가 다행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로웠냐고요? 남편 잃고 8년을 혼자 살았어요. 물론 외로웠죠. 하지만 최근 2달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문 앞에 반찬이 놓여 있었고 저녁이면 수박을 같이 먹었으며 이렇게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요즘은 괜찮다고요. 한기철 씨가 저를 봤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어요. 저도 마셨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한기철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평생 혼자 살았다고요.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렇다고요.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왜 결혼 안 했냐고 물었어요. 30년을 궁금했던 걸 처음 물었습니다. 한기철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커피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하지만 고백하지 못했다고요.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뭔가 묻지 말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한기철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했다고 했어요. 행복해 보였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혼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30년을 혼자 산 이유가 그거였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보내고 평생 혼자 산 거였죠. 저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커피를 마셨어요.
한기철 씨도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한기철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고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그를 봤어요. 등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혼자 산 세월의 무게일까요?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한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 자라고만 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한기철 씨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좋아하는 사람, 고백 못한 사람, 평생 혼자 산 사람.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요?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벽 너머 한기철 씨 집이 조용했습니다. 그도 잠 못 자고 있을까요? 저는 벽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30년을 미워했던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외로움이 보였고, 그 사람의 상처가 느껴졌으며, 그 사람의 따뜻함이 제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기철 씨 생각을 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가 반찬을 가져올 때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고, 그가 웃으면 저도 웃게 됐으며, 그가 슬퍼 보이면 저도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이게 뭘까요? 60평생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이 적었고 표현도 서툴렀으며 사랑한다는 말도 거의 안 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실했고 가족을 책임졌죠. 그런데 한기철 씨는 달랐습니다. 표현을 많이 했어요. 매일 안부를 물었고 반찬을 만들어 왔으며 걱정을 숨기지 못했고 웃을 때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안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이 감정이 커지는 게요.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내일 또 그를 볼 생각이에요. 문 앞에 놓인 반찬을 볼 생각에, 복도에서 마주칠 생각에, 그의 웃는 얼굴을 볼 생각에 설렜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한기철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투덜거리는 표정, 화난 척하는 목소리, 하지만 다정한 그 사람.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 그날 밤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기철 씨는 평소처럼 반찬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말이 적어졌어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반찬을 문 앞에 놓고 그냥 갔어요. 벨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너머로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기철 씨가 더 멀어졌어요. 아침에도 복도에서 마주치지 않았고 반찬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었으며 옆집에서 들리던 생활 소리도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어색했어요.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 평생 혼자 산 이유, 그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느 오후 빨래를 널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한기철 씨가 거기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철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공기였어요. 빨래를 다 널었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돌아서려 했어요. 그때 한기철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한기철 씨는 여전히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불편하지 않다고 했어요. 오히려 고맙다고요. 이야기해줘서요. 한기철 씨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주먹을 꽉 쥐었으며 턱선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한기철 씨도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 그 좋아하는 사람 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기철 씨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한기철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30년간 당신만 봤다고 했어요. 30년 전 이 빌라에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복도에서 마주친 그 순간부터 단 하루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혼했을 때도, 남편과 행복해 보일 때도, 남편을 잃고 슬퍼할 때도 매일매일 당신만 봤다고,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고, 그래서 일부러 싸웠다고 말했어요. 티격태격하면서라도 곁에 있고 싶었다고요. 그렇게라도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고, 당신 얼굴을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이요? 30년을 혼자 좋아한 거예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한기철 씨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았다고 했어요. 당신을 잃을 뻔했다고요. 그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요. 이제라도 말해야 한다고, 거절당해도 좋으니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기철 씨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당신 생각을 한다고요.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반찬 만들 때도, 밥 먹을 때도, 잠들 때도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60평생 처음이라고요. 무섭기도 하다고,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말했어요. 한기철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와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제 뺨을 감쌌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지만 다정했고 주름져 있었지만 온기로 가득했으며 혼자 살아온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60평생 이런 마음은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무섭기도 하다고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기철 씨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사랑하는 마음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대답했어요. 한기철 씨 눈에서도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저를 껴안았어요.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0년의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봄볕에 녹는 것 같았으며,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어요. 한기철 씨가 저를 살짝 떼어놓았습니다. 얼굴을 마주 봤어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손이 제 뺨을 다시 감쌌어요.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따뜻했고
조심스러웠으며 다정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60평생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첫 키스 같았어요. 아니, 진짜 첫 키스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뛰는 키스는 처음이었거든요. 남편과는 달랐어요. 저는 한기철 씨를 꽉 붙잡았습니다. 키스가 끝났습니다. 한기철 씨가 제 이마에 자기 이마를 댔어요.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가 속삭였어요. 사랑한다고요. 30년을 기다렸다고, 이제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속삭였습니다. 저도요라고. 저도 사랑한다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한기철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껴안았어요.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을 잡고요. 주름진 손과 손이 꼭 맞물려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놓지 않았어요. 복도에 섰습니다. 각자 집 앞이었어요. 한기철 씨가 저를 봤습니다. 들어가기 싫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지 않겠냐고요. 자기 집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한기철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1시간 후에 오라고 했어요. 준비하겠다고요.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각자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고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으며 마치 20살 처녀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표정을 짓다니. 저는 볼을 만졌어요. 뜨거웠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뭘 입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고르다가 남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제일 예쁜 옷이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머리도 감았습니다. 로션을 발랐어요.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고쳐 입었어요.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연한 핑크색이었어요. 얼굴이 조금 환해 보였습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어요.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설렜거든요. 진심으로요. 시계를 봤습니다. 약속 시간이 됐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한기철 씨 집 문 앞에 섰어요. 배를 누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배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한기철 씨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다림질 자국이 선명했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으며 면도도 깨끗이 했고 손에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카네이션이었어요. 저한테 건넸습니다. 당신한테 주고 싶었다고, 예쁘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맙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어요. 한기철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삼겹살을 구워놓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상추를 한 장씩 씻어놨으며 깍두기는 아삭하게 썰어져 있었고 심지어 촛불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한기철 씨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보였거든요. 그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음식 맛보다 더 좋았던 건 함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주보며 먹는 저녁 30년 만의 일이었어요. 아니,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싸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고
서로를 보며 행복해하고 있었으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와인을 한 잔씩 마셨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기철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행복하다고요.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는 게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행복하다고요. 한기철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더 간절했고 더 뜨거웠으며 더 절실했어요. 한기철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그를 안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오늘 밤 함께 있고 싶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60평생 이런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기철 씨가 제 손을 이끌었고 함께 침실로 향했으며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만 켜진 방 안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기철 씨가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얼굴을 마주 봤어요. 그의 눈동자가 간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눈으로 말했어요. 한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제 뺨에 입맞춤했어요. 목덜미에도요. 어깨에도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온몸에 파도처럼 무언가가 밀려왔어요. 저도 그의 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서로를 천천히 느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침대에 함께 앉았습니다. 마주보며 앉아 있었어요. 한기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손가락을 끼웠어요. 정말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한다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달빛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어요. 한기철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사랑하겠다고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가 더 꽉 안아줬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어요. 30년의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봄바람이 겨울 땅을 녹이듯 그의 따뜻함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으며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요. 저도 그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피부를 통해 온기가 느껴졌어요.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서로를 느끼며 함께였어요. 60평생 처음 느끼는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았어요. 창밖의 달빛만이 우리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별들이 반짝였으며 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렸습니다. 한기철 씨의 품 안에 안겨 있었어요. 머리를 그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위해 뛰는 심장이었습니다.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산 것 같다고 말했어요. 60년을 살았지만 진짜 사는 건 지금부터라고요. 한기철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함께 웃으며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갔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꽃향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으며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기철 씨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평생 가장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기철 씨가 옆에 누워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잘 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가장 잘 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한기철 씨가 커피를 내렸어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한기철 씨가 웃었어요. 당연히 계속 함께 있어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요.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진심이냐고 물었어요. 한기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다고 30년을 기다렸는데요. 이제 하루도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했어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원한다고요. 한기철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어나서 저를 안아 올렸어요.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둘이서 웃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사랑이 있으면 됐어요. 며칠 후 이웃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사귄다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30년을 싸우던 두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갑자기 사귄다고? 나이가 몇인데 저러는 거래?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기철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대부분 축하해줬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이제라도 행복하라고요. 저희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손을 꼭 잡고 함께요. 한 달 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에 함께 갔어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정식 부부가 됐습니다. 한기철 씨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저도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주름진 손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한기철 씨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구청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집은 한기철 씨 집으로 정했습니다. 제 집은 정리했어요. 짐을 옮겼습니다. 30년을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살다가 이제는 한 집이 됐어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났어요.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함께 장을 봤어요.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한기철 씨가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기댔어요. 밤이 되면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잤어요. 때로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60이 넘었어도 사랑은 여전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그리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나뭇잎이 물들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 한기철 씨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빨강, 노랑, 주황빛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고 낙엽을 밟으며 걸었으며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한기철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인생이 아름답다고요. 60년을 살았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우리를 비췄어요. 황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어요. 한기철 씨가 제 어깨에 키스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30년의 원수가 평생의 사랑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함께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함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도 당신 품에서 잘 겁니다. 내일 아침도 당신 얼굴을 보며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그럴 겁니다. 60평생 혼자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평생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창밖에 달이 밝았습니다. 한기철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잠들었습니다. 30년 원수에서 황혼의 연인으로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